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핵심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도 시험 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니까 핵심 이론을 정리해서 최소한 4문제, 그리고 5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났는데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건축법의 핵심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의 내용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잡고 이 건축법의 세부 내용들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건축법이 개별 건축물을 안전하게 건축하고 또 건축물의 미관과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를 기준을 지켜서 건물 짓게끔 하는 이런 규제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게 핵심이죠. 자, 건축부에서는 최소한 안전하게 건물을 줘야 되고 미관이나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건축주가 이 설계도 같은 걸 작성을 해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건축법 11조에 따라서. 자, 시험에 나오는 게 건축 허가는 시군 구청장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인데 뭐 자치시와 자치도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21층 이상 대형 건물은 이 구청장 위에 특별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이 특별광역시장이 직접 되는 거죠. 구청장이 허가하지 않고 이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광역시장의 허가권자가 이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특별시, 광역시랑 서열이 같은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자,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하고 2년 안에 공사 착수.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건물이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소규모 건축물을 대선할 때는 이 건축허가 대신 간단하게 건축 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법 14조에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서 대선 같은 걸 할 때는 건축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것. 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협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건축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도 안 하고 건축 협의만 하면 된다. 협의한 건물은 착공 신고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착수하시면 되죠. 허가받은 건물은 2년 안에 공사 착수고 신고한 건물은 1년 안에 공사 착수. 네, 협의한 건물들은 착수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 승인도 배제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기본 흐름을 좀 잡으시고, 자, 이런 걸 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허가를 배우기 전에 이 건축법상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공작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리고 뭐 고층 건물이 뭐냐, 초고층 건물이 뭐냐, 다중이용 건축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보실 거니까 지금 제목 정도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작물. 자, 건축물은 아니지만 지붕이 없는 형태의 공작물도 있다. 공작물이 높이가 넘어가면 건축법상 이 83조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이 건축물을 건축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11조에 따라서 담장이나 광고탑, 굴뚝 같은 것들은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이 요 미터가 넘어가면 공작물의 높이가 요 미터가 넘어가면 자, 공작물은 허가받는 게 아니라 공작물은 축조 신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83조에 따라서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일단 시험 문제에서 잡아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서 이 건축이라는 용어하고 대선이라는 용어를 배우실 거고 건축물의 용도를 또 바꾸는 거 있죠.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30개가 있는데 그 30가지 용도를 다른 번호 용도로 변경하는 게 용도 변경입니다. 자, 용도 변경도 뭐 허가받고 하는 용도 변경, 신고하고 하는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하는 용도 변경 이렇게 나눠서 용도 변경을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에서 전면적 적용지역이 있고 일부 적용지역이 있다. 일부 적용지역은 건축법의 전체 조문 중에서 6개를 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건데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자, 일단 건축법을
네, 전체 조문수가 113조인데 이 113조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모두 적용을 해야 되는 지역, 필요할 때 모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도시지역입니다. 자,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해져서 행정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개발사업하는 곳,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개발사업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비도시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자, 그 밖에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도 전면적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1, 2, 3번이 모두 아닌 지역들은 건축법의 6개를 빼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토리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세부 조문들. 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대지는 안전해야 되고,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대지가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일정한 대지에서 5,000 이상의 큰 건물 6가지 지을 때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따 보실 거예요. 자, 대지 쪽 관련 조항들, 건축법상 도로, 그 다음에 이 건축선의 후퇴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밖에 뭐 구조, 피난, 설비, 면적 산정, 높이 산정, 뭐 대지 분할 제한, 그 밖에 건축법을 배제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일단 관련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험 주제가 용어 정리입니다. 자, 건축법상 용어는 앞에서 봤듯이 건축물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대지, 공작물,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뒤에 용도 변경이 뒤에 나올 겁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들, 전면적과 일부 적용 지역들. 자, 쭉 보실 건데, 일단은 처음에 오시면 건축법에 적용 대상물. 자, 일단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과 중에 대표고,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 대지가 되는 거죠. 또 건축물과 별도로 공작물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각각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자, 우선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건축법상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된다. 1번에 해당이 되든 2번에 해당이 되든 3번에 해당이 되든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물의 정의는, 자,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자,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지붕과 기둥 및 벽이 모두 있는 형태만 건축물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붕하고 기둥 아니면 지붕하고 벽만 있어 건축물이고, 지붕, 기둥, 벽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모두 있는 경우만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되고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빨간색으로 표현, 분홍색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단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다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자,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단 한 개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창고, 철문하죠. 자, 창고, 철문하,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 지정, 임시정 문화재, 하천의 수문 조작실. 자, 요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 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지붕하고 기둥 같은 게 있더라도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단 한 개도 적용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자, 창고, 철문하죠. 창 그러면 공장용 대지 안에 있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인데, 간단하게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간이창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서는 고속도로 관련 법에 따라서 이게 고속도로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열차 신호기 같은 거, 보행시설, 급탄급유 플랫폼, 철도 레일이 있고 그 옆에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나 보행시설 같이 육교처럼 넘어가서
저쪽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정, 임시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이고 하천의 수문 조작실은 예를 들어 하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창고, 철문화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얘네들은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 다시 돌아오시고 요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냅니다. 최근에 나온 형태가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하천 부지 안에 수문 조작실, 하천법상 하천 부지 안에 있는 수문 조작실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아니 뭐 지정, 임시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자, 지정, 임시정 문화재도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뭐 도로에 관한 규정,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건축법에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건물들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창고, 철문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은 자 이에 딸린 아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에 딸려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담장은 2m 이하로 쌓을 때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m가 넘는 담장은 이따가 공작물로 넘어가죠. 공작물로 넘어가서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2m 이하 담장이면 그냥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그 밖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나 차고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지하 상가 또 고가에 설치된 각종 무슨 뭐 이 사무소나 공연장, 창고 같은 것들도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이 된다. 여기 이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 같은 것들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어서 건축법 규제를 받는데 다만 여기 창고, 철문화 이 5가지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의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입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 건물입니다. 이거나 또는이라는 연결말을 붙여야 됩니다. 자, 30층 이상이거나 즉 또는 120m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30층 이상에 들어가든지 또는 120m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가 건물의 층수는 28층인데 건물 높이는 125m다 그러면 고층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층수에 안 걸리더라도 여기 미터에 건물 높이에 걸리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해석해가지고 50층 이상에 걸리든지 기준이 높이 200m 이상에 걸리면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이 되는 거죠.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 숙이 있죠. 자, 또는 16층 이상 모든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도 좀 보충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첫 번째 항목하고 두 번째 항목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서 이 건물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을 다 합쳐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여기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6가지 건물만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16층 이상 모든 건물. 자, 문화 및 집회라는 게 우리 공연장이라든가 뭐 극장 같은 거, 예식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생활하고 집회하는 공연장, 예식장, 극장 같은 것들이 문화 및 집회인데 자, 단 동식물원은 5,000제곱미터 이상 됐더라도 여기 문화 및 집회에 해당되더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공연장, 예식장 같은 거 들어가는데 이 동식물원은 제외다. 종교시설, 교회나 사찰 같은 거, 판매시설도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우리 대형 마트 같은 것들, 도매점, 소매시장 같은 것들, 도매 또는 소매 시설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도 5,000 이상, 터미널 같은 거,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같은 것도 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종합병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이니까 자, 암기하실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이렇게 다중이용 건축물 보셨고, 자, 추가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보십시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6층이라는 건 없고, 자, 이게 5,0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면서 여기 분홍색 문종판, 운의숙이 앞에 거랑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 파란색 6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이렇게 하시고, 노유자들이 교육을 받고 운동을 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하고 노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시설로 모셨다. 자, 조심할 거는 외우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업무시설 하나 외우세요. 업무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면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같은 걸 낼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하더라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 자, 올해는 이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렇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종판, 운의숙, 16층 이상 모든 건물이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층 같은 건 없고 아까 문종판, 운의숙에다가 요 파란색으로 쓴 6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유자들이 교육받고 운동하고 위락시설 가서 관광 휴게하고 놀다가 장례시설로 모셨다. 이렇게 해서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대지는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건축되어지는 토지가 이 기본적으로 대지입니다. 자, 지목이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이 건축물이 건축되어지는 토지가 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면적 계산할 때 대지 면적 같은 거 따질 때 이 대지 면적을 어떻게 따지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긴 한데, 이 대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지의 범위가 있어요. 범위. 자,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 대지를 산정한다. 대지 면적을. 자, 1필지가 1대지이기 때문에 1필지의 면적을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 면적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네, 법정된 경우에 맞으면 2개 이상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자, 우리 건축법상 대지는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2개 이상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 가지고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그러시면 틀립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살짝 보시 바랍니다. 대지의 범위를 잡을 때 1필지 1대지 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1필지 면적이 1대지 면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하고 이렇게 건축법에 관련 내용들을 따지는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 가지고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것 살짝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건축물 조심하셔야 되고, 이 공작물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은 지붕이 없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아까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지붕하고 벽이기 때문에 지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는 담장, 지붕이 없는 광고탑, 장식탑 같은 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장식탑, 지붕이 없는 굴뚝, 골프 연습장, 철탑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 공작물은 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 대신 공작물의 높이가 해당되어 있는 기준 높이를 넘어가면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건축법 83조에 따라서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다. 자, 만약에 광고탑이 3m 높이로 공작물을 세우면 이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4m가 넘는 광고탑부터 공작물 설치하기 전에 축조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m가 넘는 담장벽, 4m가 넘는 광고 장기, 6m가 넘는 굴뚝, 옆에는 골통이 있는 거죠. 8m가 넘는 고가수조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이렇게 짝수로 되어 있고, 2m가 넘는 것, 4m가 넘는 것, 6m가 넘는 것, 8m가 넘는 것, 이렇게 1, 2, 3, 4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외우실 때 2m가 넘는 그러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옹벽. 자, 4m가 넘는 그러면 광고 장기라고 외우세요. 광고 장기. 자, 광고한다, 장기도라고 이렇게. 자, 4m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기 때문에 우리 광고라는 게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는 게 광고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숫자도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4. 숫자 4가 나오면 자, 2m가 넘으면 사람 키보다 높은 담장 4 그러면 숫자 4니까 자, 물건을 사라고 광고하고 뭐를 광고하냐? 장기를 광고한다. 자, 6m가 넘는 굴뚝. 자, 6m 넘는 굴뚝 옆에는 골통이 있다.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같은 운동용 철탑, 통신용 철탑을 주거나 상업적에서 세울 때는 6m가 넘어가면 공작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5m짜리 굴뚝, 5m짜리 골프 연습장 철탑 그러면 신고음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애들은 다른 법에 따라서 규제하는 거지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8m가 넘는 고가수조 물탱크, 높이가 높은 물탱크입니다. 자, 2m 넘는 담장옹벽, 4m 넘는 광고 장기, 6m 넘는 굴뚝, 옆에는 골통, 8m 넘는 고가수조인데 이 8m는 특이하게 8m 이하일 때 신고하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자,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 외벽이 없는 형태라면 8m 이하일 때 건축법에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고 8m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주차장법의 관련 규제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 맞습니다. 자,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특이하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길이 잡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가 넘을 때 2m 넘는, 4m 넘는, 6m 넘는, 8m 넘는 하시고 그 다음에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그 밖에 30제곱미터 면적, 지하대피소 같은 경우들은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조, 저장, 유의설 이렇게 한번 끊고 제조, 저장, 유의설, 우리 놀이기구 같은 것들도 공작물로 분류돼서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소는 면적으로 잡고 제조, 저장, 유의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이게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담장 높이가 3m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자, 광고탑 높이가 3m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4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운동용 철탑이 높이가 7m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는 거죠. 6m가 넘었으니까. 자, 7m짜리 고가수조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8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7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그때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또 맞는 거죠. 기계식 주차장은 이거는 8m 이하일 때가 신고 대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6m, 7m 이렇게 나오면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자, 지하대피소는 면적이 잡혀 있고 제조, 저장, 유의설은 면적이 없는 겁니다. 자, 지하대피소도 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신고 대상 공작물이 된다. 다음 중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우시기가 어려우시면 자꾸 연습을 하셔서 구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m 넘는 담장, 4m 넘는 광고 장기, 6m 넘는 굴뚝, 옆에는 골통이 있다. 6m 넘는 굴뚝 옆에 골통이 있다. 자, 8m 넘는 고가수조,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5m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소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어는 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적용 대상 행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이라는 행위는 이 건축과 대선을 하려면 이따가 이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으로 구분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축이 아니라 이전이죠.
그리고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 기본 신축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 어떤 뭐 창고라든가 식당 같은 것들이 먼저 있는데 옆에다가 주된 건물을 짓는 것, 이것도 신축으로 보셔야 돼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축조하면 신축이고,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도 그것도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부속 건물이 먼저 있고 옆에다가 주된 건물 짓는 것, 그거를 또 신축으로 해석합니다. 자,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나 높이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는 것, 즉 늘리는 공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증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층수나 높이를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늘린다, 증가시키면 증축 공사가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개축과 재축과 이전이 일단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개축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건축주가 스스로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죠. 한마디로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그 다음에 재해 등으로 멸실이 되고 건물주 스스로 해체한 게 아니라 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면 재축 공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개축과 재축의 유사점은 규모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거니까 차이점은 해체하고 멸실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세부적 사항인데 축에서는 이 종전 규모 이하라는 말을 연면적하고 동수, 높이, 층수라는 형태로 나눠서 연면적도 종전규모 이하, 동수, 높이, 층수도 종전규모 이하를 맞춰서 짓는 것을 종전규모 이하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세부조항으로 가면 이 종전규모 이하를 맞출 때 연면적도 종전규모 이하, 동수, 높이, 층수도 종전규모 이하를 둘 다 맞춰야 되는데 요거하고 다 맞춰야 되는데 종전규모 이하로. 자, 그런데 이게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그러면 이 동수, 높이, 층수가 약간 초과하더라도 이 재축공사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연면적은 항상 종전규모 이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수, 높이, 층수는 이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초과하는 경우도 재축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연면적은 종전규모 이하를 맞춰야지 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빨간색 세부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걸로 집중해서 자, 자연재해 같은 경우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 이하로 지으면 재축이다. 종전규모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 높이, 층수도 종전규모 이하가 원칙적으로 맞아야지 재축공사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동수, 높이, 층수가 초과하는 경우도 재축이 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연면적은 항상 종전규모를 맞춰야 된다. 여기 빨간색으로 하더라도 동수, 높이, 층수가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재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연면적은 종전규모를 무조건 맞추고 이 동수, 높이, 층수가 약간은 초과하더라도 재축공사로 분류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 재축의 기본 용어는 연면적하고 동수, 높이, 층수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를 맞춰야지 재축공사가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자, 이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 공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전 공사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지만 이전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을 말하죠. 자, 기둥과 내력벽은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고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은 수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다. 수평. 바닥 3층과 4층을 나누는 바닥 같은 거. 보, 기둥과 기둥 위에 얹어지는 보, 그다음에 지붕에 뼈대인 지붕틀, 건물 실내 주계단은 주요 구조보다 기둥과 내력벽도 주요 구조입니다. 기둥은 이렇게 6부분이 있습니다. 기둥, 내력벽,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부분이 주요 구조보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차양, 창모틀 같은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 요 두 줄이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짜리입니다.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기둥, 2번 내력벽, 3번 바닥,
4번에다가 창문틀, 5번에다가 주계단 이렇게 내면 답이 창문틀 같은 것들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죠. 그럼 이전공사는 이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공사가 이전공사가 되는 거죠. 자, 개축, 재축, 이전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해체하고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 자, 재해동으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 이하로 지으면 재축. 자, 종전규모 할 때는 연면적도 종전규모 이하고 동수, 높이, 층수도 종전규모 이하를 맞춰야지만 이 종전규모로 이하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이 동수, 높이, 층수가 약간 초과하더라도 재축공사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연면적은 항상 종전규모를 맞춰야 되고, 자, 이전공사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대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위치만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공사다. 자, 그 다음에 대선공사. 통상적으로 요 개축공사보다 좀 작게 고치는 게 대선공사로 보입니다. 자, 대선이라는 게 큰 대자를 써서 크게 고치는 거지만 실제 가장 많이 고치는 게 개축입니다. 개축공사보다 더 좀 규모가 작은 게 대선이고 대선보다 조금 더 작은 공사가 일반선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대선을 할 때는 요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같은 주요구조부, 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 또 이런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주계단 같은 주요구조부, 이런 주요구조부나 건물의 외부 형태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구조부인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기둥, 보, 지붕틀 같은 주요구조부는 증설 해체할 때는 앞에 개수가 없고 수선 변경이 나왔을 때는 3개 이상이 나와야지만 대선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는데 기둥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기둥은 한 개만 증설하더라도 대선이 되는 거죠.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증설 해체는 개수를 따지지 않고 기둥 한 개든 뭐 2개든 10개든 증설 해체가 붙으면 무조건 대선이고 수선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3개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이다. 예를 들어서 기둥을 2개만 수선 변경한다 그러면 그건 대선이 아니라 일반선이 되겠죠. 대선보다도 작은 공사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둥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보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붕틀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자, 수선 변경으로 나왔을 때는 3개 이상이 되는지를 따져서 대선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내력벽 아니면 건물의 외벽 마감 재료는 증설 해체할 때도 위에랑 비슷하게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 재료는 수선 변경할 때는 개수가 아니라 똑같은 원리인데 단위만 제곱미터로 바꿔서 내력벽의 벽면적,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것들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했을 때 대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 자, 방화벽, 주계단, 경계벽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증설 해체 뒤에 수선 쪽에도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력벽의 벽면적을 20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하면 대선공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선입니다. 더 작은 공사로 내려갑니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20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하면 30 이상보다 미달이기 때문에 일반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화벽은 20제곱미터만 수선하더라도 대선이 되는 겁니다. 자, 방화벽이나 이런 경계벽 같은 것들은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방화벽, 주계단은 20제곱미터만 수선하더라도 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수선 쪽에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설 해체 수선 쪽에 사이즈가 다 없습니다. 자, 방화벽, 주계단,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같은 것들은 증설 해체할 때 무조건 대선이고 면적 관계없이 수선 변경도 무조건 면적 관계없이 대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는 증설 해체할 때는 여기 숫자를 안 따지는데 면적이 없는데 수선할 때는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숫자가 없는 증설 해체, 그 다음에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거하고 대선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 자, 우리 건축법은 113조까지가 있습니다. 전체 조문수가. 이 건물을 신축 같은 거나 건축 같은 거 할 때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겠고요.
다음에 1번이나 2번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인지역들, 여기가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은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고, 그럼 여기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니면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이다. 자, 전면적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니까 비도시 지역입니다. 자, 비도시 지역이면서 도시적 외의 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일 때는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도, 건건, 방, 분. 자, 이거 우리 보충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자, 참고화면을 보시면 여기 전체 땅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가정하고, 자, 도시지역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니까 전면적 적용지역이다. 이 도시지역에서는 건물 건축 신축 같은 거 하면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으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다. 그 밖에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이렇게 찍혀져 있으면 여기도 전면적 적용적,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모두 다 전면적 적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비도시 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면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법의 일부 적용지역이다. 그래서 일부 적용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서 행정구역상 면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상태라면 다음 6가지 규정, 여기 대도, 건건, 방, 분.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거 뒤에서 배우시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자,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도 해야 되고 폐지, 변경도 해야 된다. 자, 건축선을 후퇴하는 거 있었죠? 우리 건축선의 지정이 건축선을 이렇게 후퇴하는 규정, 소요너비 미달로 인해서 건축선을 후퇴하고, 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 이건 건축선이 거지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갈 수 없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자,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써야 되고, 대지를 분할할 때는 60, 150, 150, 200 주상공로 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이 조항이 면지역 같은 시골에서는 적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도, 건건, 방, 분, 이거는 자, 일부 적용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셔서, 자, 아까 비도시 지역, 전면적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면적이면서 행정구역상 읍이나 동이 아닌 면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 건건, 방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 같은 거는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건축선을 후퇴해서 정한다. 그 다음에 건축선을 넘지 말아라.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보시면 이거랑 잠깐 비교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창고 철분화죠. 자, 컨테이너 간이 창고, 이거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선로부 제한에 있는 뭐 플랫폼 같은 시설들, 지정 임시지정 문화재, 하천의 수문조약실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모두를 배제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도시 지역 면적에서는 6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제한다. 이런 거를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창고철문화는 건축법 모두를 배제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면적에서 건물 지을 때는 6가지 규정만 배제한다. 나머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의 완화. 자, 요것도 같이 보세요. 자, 건축법의 완화는 실제 완화되는 대상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면 위에 짓는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공공주택, 건축협정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들. 자,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시켜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건축법상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뭔지는 좀 복잡하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겁니다. 자, 완화하는 게 뭐냐? 31층 이상 건축물,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들, 방제지구에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건축물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31층 이상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상복합 같은 건 완화할 수 있다. 31층 이상으로 주택과 상가를 이렇게 공동으로 건축하면 한 건물 안에서 혼합해가지고 지을 때는 완화 대상이 되는데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일 때는 31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완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 지나서 재건축하는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건물일 때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제지구입니다. 방화지구가 아닙니다. 방화지구가 아니라 방제지구에서 또는 붕괴 위험지구에서 재해방이 필요한 건축물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는데 이 소형주택은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형은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뭐 단지형 연립 이런 거,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것들은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뭐를 제외한다 가지고 시험지문을 많이 만듭니다. 다음 중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요청 같은 걸 해서 완화할 수 있는 건물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건축 관계자들이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완화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31층 이상 건물이 건물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쓸 때는 안 된다. 뭐 상가로 쓰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쓸 때만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자, 15년 이상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들, 방제지구에서 재예방이 필요한 건축물들,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뭐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것들이 주택법에 나오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형은 제외하고 자, 이런 것들만 완화 요청이 가능한 건물들. 그 밖에 수면 위에 짓는 건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이런 것들도 완화 요청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하고 이 분쟁 전문위원회, 민원 전문위원회를 봐야 되는데 자, 우선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 안에 하부 조직으로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도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고 민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1등, 2등, 3등 서열 관청이 모두 다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건축위원회를 두면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각각 두어야 한다니까 지방건축위원회가 있겠죠. 그러면 이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는 이 분쟁 전문위원회라는 하위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는 민원 전문위원회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건축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민원 처리하는 위원회가 민원 전문위원회인데 자, 민원 전문위원회가 국토부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즉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는 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고 시도하고 시군구 여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여기 지방건축위원회 안에다가 이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약간 보충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 보충화면을 보시면 건축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법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특히 여기서 뭐 중앙건축위원회는 70명 이내 위원, 지방건축위원회는 뭐 25명 이상, 150명 이하 위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정도 위원들을 둬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중앙건축위원회가 이런 표준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인정하는 업무를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하나 좀 외워두세요. 혹시 이게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방건축위원회면 여기 시도하고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는 이런 표준 설계도서라는 거를 인정, 이런 거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중앙건축위원회 쪽만 심의사항으로 봐야 되고 여기 뒤에 지방건축위원회가 뭐 건축선의 지정, 조례의 제정 개정, 그다음에 뭐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큰 건물의 뭐 구조 안전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면 아까 표준 설계 도서 같은 것들의 인정 이런 걸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겁니다. 여기 분쟁 전문위원회. 아까 우리 분쟁 전문위원회, 여기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한정해서 둘 수 있고, 또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된 지방건축위원 안에는 이런 민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30회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데 어떤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냐.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 안에 이런 분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어떤 분쟁에 대해서 이 처리를 해주는 거냐. 자, 화면 넘어가 보시면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조정이나 재정 같은 것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처리해 주는 거죠. 조정은 이제 그 분쟁 생긴 당사자 간 중에서 한 명이 신청하면 조정이고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해서 신청하면 재정 신청인데 자, 일단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 보시면 건축 관계자와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건축 관계자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 간의 분쟁. 우리 건축 관계자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주하고 뭐 설계자, 감리자 이런 사람들하고 주민 간의 분쟁,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우리 건축 같은 거 할 때 또 별도로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건축 관계자와 기술자 간의 분쟁. 그러니까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 자, 건축 관계자와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들끼리 또 분쟁, 주민들 상호 간의 분쟁, 그 다음에 인근 주민과 전문 기술자 상호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이 기술자가 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전기 쪽 관련 기술자, 구조 쪽 관련 기술자 이런 사람들 상호 간의 분쟁이 생겨도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이런 조정이나 재정 신청을 받아서 해결해 주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축 허가권자나 건축 신고 수리자가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건축 지도원은 공무원이고 자, 이런 파란색 사람들하고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은 이 분쟁 전문위원회가 해결해 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건축 관계자, 주민 간의 분쟁, 주민과 기술자 간의 분쟁, 기술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는 건데 건축 관계자하고 허가권자나 건축 신고 수리자인 이런 관청하고의 분쟁은 해결해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 전문위원회가. 자, 요 좀 설명한 게 지금 이제 시험 문제에서 두 번 나왔던 거 28회하고 32회 때 요 하얀색으로 써 있는 요 사람들 간의 분쟁만 해결해 준다. 건축 관계자와 허가권자, 건축 관계자하고 뭐 지도원 이런 사람들 간의 분쟁은 이 분쟁 전문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위원회 부분도 한번 공부해 두시고 요 민원 전문위원회는 요 시도나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안에다가 둘 수 있다. 민원 전문위원회는 그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여기 보면 30가지 건축물의 용도가 있었죠. 이 뒤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 번호가 29번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23번하고 이게 23-2번이 있기 때문에 3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1번 용도 단독주택, 2번 용도 공동주택,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설,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설에서 이게 5번에 문화 및 집회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야영장까지 30여 종류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죠.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도 그냥 할 수 없고 용도 변경도 건축법 19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이 시설군 내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용도 변경을 하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갈 때는 용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뀔 때는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이 용도가 이 건축물 용도 관련 시설군이 여기 30가지 건축물을 다시 이렇게 분류한 거죠. 자동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몇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시설군 표를 이제 외우시는 거죠. 이게 외우는 게 일단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이거 하시기 전에 일단 시험 문제가 용도 변경 시설군을 가지고 상위군이냐 하위군이라 낼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1번 용도의 단독주택에 등기 하나짜리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는 어떤 건물들이 포함된지를 보셔야 되겠고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의미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용도인 단독주택은 등기 하나짜리로 말 그대로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살지만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주택 같은 거 다가구가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원룸 형태가 되겠죠.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공간도 단독주택이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라는 게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방 안에서 독립적으로 주거 형태가 되면 안 되죠. 독립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즉 개별 취사가 되면 안 됩니다. 개별 취사 금지고 주택으로 쓰는 층은 3개 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를 맞춰주시면 다중주택이 되는 거죠. 다가구는 다중과 차이점. 이거는 독립적으로 주거 형태가 가능해서 개별 취사 기구가 있고 3개 층이야 660 이하 19세대 이하로 짓는 게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이야 그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의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는 요거는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란 세대 제한이 있는데 다중주택은 그 세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주택은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 즉 개별 취사가 안 되는데 다가구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개별 취사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기숙사에서 개정된 거는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고 각 그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이 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한동에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일 때 다세대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고 한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죠.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숙사 같은 것들은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면 연립이나 다세대로 가는데 연립은 한 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하는 거고 이 다세대는 한 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4개 층 이하로 해주시면 이게 다세대 주택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종 근린생활설 서비스 업종, 2종 근린생활설도 서비스 업종들인데 주거생활 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1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을 파는 식품, 잡화, 의류, 약품 같은 거, 약국이든 편의점이든 이런 소매점은 1점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 미만. 일단 공부하실 때 1종 근생에서 2개를 묶어서 하세요. 이렇게 구분을 딱 하셔서 소매점 1천 미만, 술을 안 파는 휴게음식점 300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면적이 없습니다. 이 미용, 목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요 2개. 이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한번 끊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같은 것들도 1종 근린생활설, 주거생활 할 때 필수입니다. 소매점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 이렇게 2개를 묶고 이 미용, 목욕, 세탁소,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것들은 면적 없이 1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 체육도장. 애들 태권도 배우는 체육도장, 탁구장 500 미만, 지역자치센터라든가 우체국, 파출소 같은 공공 서비스 업종, 공공 업무시설도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체육도장 500 미만, 공공 서비스인 우리 동네에 있는 관공서들 같은 것들도 1000 미만이면 1종 근생입니다. 마을회관, 변전소는 참고로 보시고, 금융업소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30제곱미터 미만, 전기 자동차 충전소 1천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9월 달에 9월 13일 개정된 거,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것들이 300제곱미터 미만이 1종 근린생활설이 들어왔습니다. 9월 13일부터. 동물병원이 그동안 2종 근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면적이 300 미만이면 1종 근생으로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종 근생에서 소매점 1천 미만, 휴게음식점 300 미만,
자, 면적이 없는 거. 이 미용, 목욕, 세탁소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것들은 면적 없이 일종 근린. 자, 그 다음에 자, 체육도장 500 미만, 지역자치센터 같은 동사무소 같은 공공 업무시설도 10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다. 자, 마을에 간 변전소는 참고로 보시고,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여기까지가 일종 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3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 근생에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300 이상부터가 이종 근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거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자, 꼭 있을 필요가 필수적인 건 아닌 거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종 근린생활설들입니다. 자, 이종 근린생활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종 근린생활설은 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공연장 500 미만, 자, 공연장으로 극장, 여관 같은 거 500 미만, 종교집회장, 교회나 성당, 사찰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이죠. 자, 공연장이나 종교는 주거생활할 때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연장 500 미만, 종교 500 미만 먼저 두 개 먼저 보시고, 자, 휴게음식점이 아까 300 미만이 일종이니까 여기 아까 휴게음식점이 300 미만이니까 300 이상이면 이종 근생으로 가고,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이면 이거는 면적 없이 이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종교 집회장 둘 다 500 미만, 휴게음식점 300 이상, 일반 음식점은 면적 없이 이종 근생입니다. 아까 장의사는 면적 없고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경우는 300 이상이면 이종 근생으로 가는 거죠. 자, 독서실 이런 것들도 면적 없이 이종 근생입니다. 독서실이라든가 우리 장의사, 동물병원 300 이상도 주거생활할 때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는 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체육도장 여기 500 미만이면 일종인데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헬스장이죠. 골프 연습장, 볼링장 같은 것들이 500제곱미터. 자, 이거 미만입니다.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볼링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같은 것들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린생활설.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아까 30 미만이면 일종. 자, 금융업소, 이게 뭐 ATM기 같은 거, 금융업소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주거생활할 때 필수로 보는 일종인데, 30 이상 500 미만이겠죠? 이 정도 사이즈면 이종 근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밖에 다중생활설 고시원 같은 것들도 500 미만이면, 이 다중생활설 고시원은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쪽 숙박설로 갑니다. 15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밖에 뭐 단란주점 150 미만, 안마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이종 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종 근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일종 근생은 두 개씩 짝을 져서 11개가 있습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1000 미만, 300 미만, 이 미용 목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면적 없이, 자, 체육도장, 태권도장 500 미만,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파출소 같은 공공업무시설은 1000 미만. 자, 마을에 간 변전소는 참고로 보시고,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30 미만, 전기차 충전소 1000 미만. 자,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거 300 미만도 일종 근생. 자, 이종 근생은 주거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것들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공연장 500 미만, 종교 500 미만, 휴게음식점 300 이상, 일반 음식점 면적 없이. 자, 장의사는 면적이 없습니다. 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아까 일종보다 큰 것들 300 이상짜리가 이종 근생입니다. 자, 독서실 기원 있고,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500 미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500 미만, 그 밖에 다중생활설 고시원도 500 미만, 단란주점 150 미만, 안마실수, 노래연습장 같은 것들은 주거생활할 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종 근린생활설 서비스 업종으로 봅니다. 그 밖에 문화 및 집회, 공연장 같은 것들, 아까 공연장이 이제 500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로 가는 거죠. 공연장, 예식장, 동식물원. 아까 우리 앞에서 다중이용건축물 할 때 문, 종, 판, 운, 의, 숙이 있었죠. 자, 문, 종, 판, 운, 의, 숙이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15번에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앞에서 분류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동식물원 같은 것들은 제외했었죠. 아까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것들 중에서 관광 숙박이 이게 이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머지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숙박시설, 업무시설에 여기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막 들어가 있죠. 오피스텔이 뭐 이렇게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봐서 2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자에 들어가는데 일단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쭉 넘어가시면 이 교정시설하고 군사시설이 이제 분리가 됐죠. 과거에는 교정, 군사가 묶여 있다가 23번, 23-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여기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같은 것들도 있었죠. 이 장례식장은 28번의 장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나서 우리 묘지 관련시설로 가는 거죠. 화장시설, 봉안당이 납골당이죠. 묘지, 동물 전용 화장실 같은 것들은 26번의 묘지 관련시설이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들은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0가지의 건축물의 용도가 있었는데 1번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 2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 특히 3번의 일종건생, 4번의 이종건생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용도 변경하실 때는 이 30가지의 용도를 이렇게 자동차시설군,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시설군, 근린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으로 이게 이제 앞글자를 따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밖에 내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이름이 영교라는 사람이 있다. 영교는 우리 집 근처에 산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에서 자동차 시설군, 산업시설군, 전기시설군, 문화시설군, 영업시설군, 자, 영교할 때 교육시설군, 자, 근주, 근린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밖의 시설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시설군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면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20번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요 하나가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 같은 거라든가 세차장 같은 것들. 자, 산업시설군에서는 7개가 들어가 있죠.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시설로 운수하다가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운수, 장례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렇게 7가지 용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묻혔습니다. 이렇게. 자, 전기통신, 자, 전기시설군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시설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송시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그냥 개략적으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 여기 4번, 5번, 6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문화시설군에서는 자, 문자로 시작하는 문, 종, 관시, 사람 이름처럼 외우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면 문화시설군은 자, 문화에 대해서 뭐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문종관시가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문화시설을. 자, 문화시설군에서는 자, 문화생활을 잘하고 있는 문종관시가 있다. 문화생활을 좋아하는 문종관시. 자, 문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문종관시가 있는데 위에 있다. 누구 위에? 영업을 잘하는 판온숙씨 위에 있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판온숙씨가 영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돈을 아끼려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자, 판원숙씨는 고시원에 살고 있고 자, 판원숙씨 위에는 문종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 영업시설군이니까 자산전문 영교근주할 때 문화시설군에서는 문종관 위, 영업시설군에서는 영업을 잘하는 판원숙씨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자, 교육시설군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이렇게 외우세요. 의료, 자, 교육복지시설군이니까 교육시설군은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시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자,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린, 2종 근린이 들어가 있겠죠. 다중생활시설은 여기로 올라가 있으니까 제외하시고, 자, 주거 업무에는 이거 5개입니다. 자,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니까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업무 보러 회사에 간다.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보러 가고 자, 교정과 군사시설이 뒤에 추가됩니다.
자, 그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같은 거. 동식물 관련시설이면 축사라든가 도축장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30가지 용도를 이렇게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 용도 변경 허가, 아래로 내려가면 용도 변경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맡길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의료시설을 판매시설 위로 올라가거나 의료시설을 문화미치표로 올라가면 허가. 자, 제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꿀 때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맡기기 때문에 신청 이렇게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신고고 용도 변경을 신구청장한테 따로 이렇게 19조에 따라서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이 허가 및 신고 대상으로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이든지 신고 대상이든지 둘 다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이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자,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으로 뭐 80이나 70이면 사용 승인 안 받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용도 변경이 이렇게 허가 대상, 신고 대상으로 변경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자,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 들어가기 전에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항이 과거 삼풍백화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굉장히 큰 참사가 났었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새로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용도 변경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현문제가. 자, 만약에 허가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용도 변경 면적이 300이다, 이렇게. 300제곱미터만 허가받고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자,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300이니까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받는 거니까. 자, 사용 승인은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제곱미터로 허가받고 하는 용도 변경이면 사용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건축사한테 미리 설계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머리가 착착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용도 변경하실 때. 자, 용도 변경을 이걸 못 외우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 같은 강사들이야 맨날 하니까 외우는데 우리 선생들은 외우시기 어려울 거니까 자산 전문 영교근주 이렇게 해두시고, 이렇게 자동차 주군에 하나, 산업설군에 이렇게 7개, 공장 창고에서 위험물을 자원순환으로 운수하다가 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묘지 가서 붙였다. 자, 전기를 만드는 발전, 전기를 쓰는 방송. 자, 문자로 시작할 때는 문종관씨가 위에 있다. 문종관위. 그 다음에 영업을 잘하는 판운숙씨. 운수, 이거는 운동입니다. 판운숙씨 할 때 판매, 운동, 숙박인데, 자, 판운숙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중생활설이 있고, 그 위에는 문종관씨가 있죠. 의료, 교육을 위해서 노유자들을 수련설로 보내서 야영을 시킨다. 1종과 2종 근린 단독 공동주택에서 업무 보러 가고, 또 업무 보러 군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정설로 가시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시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건축 허가 파트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건축 협의, 가설 건축물 허가와 가설 건축물 신고, 이렇게 뒷부분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허가란 이게 이제 설계도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건축 허가를 대체하는 건축 신고 제도와 건축 협의 제도가 있다. 먼저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려는 자는 우리 앞에서 건축 배웠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다음에 대선도 배웠습니다. 대선 같은 거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인데 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협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은 구청장 위에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항상 주의할 점은 공장창고는 제외입니다. 21층 이상 건물이라도 공장창고는 제외.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공장 창고일 때는 그냥 구청장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21층 이상 되더라도. 그럼 이제 공장 창고가 아닌 일반 건축물이 21층 이상으로 건축되든지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로 건축을 할 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 시장군수. 자,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열이 3등인데
구청장 위에 서열 2등 특별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죠. 도지사는 여기서 사전 승인권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전 승인권자. 도지사는 21층 이상 대형 건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장문수가 허가하는 거지 도지사가 직접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고 공사 착수를 하려면 착공신고서라는 걸 따로 내셔야 돼요. 이 착공신고를 내면 3일 안에 신고 수료부 통지가 오고 착공신고할 때 별도로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를 2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 4번 조항에 걸려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건축허가 받고 나서 착공신고하고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이 사용 승인을 또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용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밑에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축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 완공되면 사용 승인 이렇게 볼 거고, 자, 건축 허가권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인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은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공장창고는 제외하는 겁니다. 특별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사전 결정제도하고 사전 승인제도 같이 묶어서 쌍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허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 결정으로 예비 심사를 받는 겁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 심사. 자, 사전 결정이라는 게 건축허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중에서 일부 서류를 제출해서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전 결정 신청할 때는 허가 나올 수 있는 이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을 할 때 고려사항 같은 것들에서 미리 사전 결정으로 미리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비적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 결정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고, 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전 승인하고 이제 비교할 건데, 자, 사전 승인은 아까 시장 군수, 자, 구청장을 빼고 시장 군수가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요청이 올라온 날로부터 50일 안에 사전 승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자, 이제도 공장 창고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을 시장 군수가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미리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사전 승인이 내려왔을 때만 시장문수가 자기 이름으로 21층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전 승인은 좀 보충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전 결정하고 이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이 됐어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 나올 수 있는 여부, 허가 규모에 대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심사받는 것은 사전 결정. 자,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사전 승인은 시장 문수가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 미리 도지사한테 미리 내부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것, 요건데, 자, 우리 보충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자,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이나 다른 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허가 나오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으로 미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 결정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 들어온 건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사전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의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의제하고 요 실효조항. 자, 의제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요 1번, 2번, 3번, 4번을 같이 받은 것을 의제합니다. 원래 사전결정이라는 게 예비심사인데 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그 다음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모의고사에서는 요거를 내는데 여기서 도로 점용허가는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이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우리나라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이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만 간주하는 거죠. 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데 우리나라 산지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준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있든 비도시든 같든 따지지 않겠는데 이 보전산지에 대해서 이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 땅에서만 적용하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조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산지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전산지는 도시지역 같은 데서만 적용을 한다. 그렇고 이 보전산지가 아닌 뭐 준보전산지는 뭐 도시지역이든지 비도시든지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 산지전용허가가 이런 것 좀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도로점용허가 이런 걸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5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나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되면서 2년 다음 날에 이 네 가지 받은 허가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4번 우리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도로 점용허가는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산지 중에서 보전산지라는 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이런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보전산지에 대한 이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사전 승인은 시장 운수가 다음 어느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5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10만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물 이런 것들이 다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인데 자, 이게 4번하고 5번이 어렵습니다. 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도지사가 따로 공고하는 구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은 5가지 건물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별도로 공고한 구역이면 2가지 건물이 사전 승인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이런 사이즈의 건물이 되는 건물과 무관하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5가지 건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위락 숙박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하는 구역은 위락 숙박만 사전 승인인데 이 4번이 어려운 겁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이든지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맞추면서 5가지 건물이 쭉 열거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냈냐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다. 2층짜리 건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짜리 일반 음식점은 사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틀리죠. 자, 왜냐면 3층 이상에 걸리든지 1층 이상에 걸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900이고 2층으로 냈다는 얘기는 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위락 숙박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시장 운수가 단독으로 허가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이런 정도 사이즈 건물이 되는 건물들. 이 3개는 공장 창고는 제외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는 거죠. 1, 2, 3번이.
추가적으로 4번, 5번이 더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학교 근처나 주택가에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위락 숙박 모든 사이즈 관계없이 모든 사이즈 같은 것들 다 위락 숙박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 승인하고 사전 결정은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출문제가 대비가 됩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오시면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전 결정과 사전 승인은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의 취소. 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아니면 공사 착수를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공사 착수 기간을 3년을 줍니다. 3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이 착공신고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 전에 이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가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되어서 소유권을 경공매로 취득한 사람이 또 6개월 안에 공사 착수가 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건축 허가 받은 토지에서 소유권을 경공매로 취득한 사람도 6개월 안에 공사 착수를 못하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인정되면 건축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건축 허가의 제한 요거 중요하죠.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자, 건축 허가의 제한, 건축 허가의 거부, 건축 허가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자, 매도 청구까지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허가의 제한은 국토부 장관 1등하고 시도지사 2등이 건축 허가를 자기 아래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제한하면 건축 허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또 건축 허가 받아놓은 건물도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 기간이 2년 이내에서 자, 처음에 제한하고 1년 범위 안에서 1회에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2년 제한하고 1회에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때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 제한 사유가 틀립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또 주무부 장관이 환경, 국방, 문화재, 그 밖에 국민경제 같은 이유로 자, 요청을 하면 주무부 장관이 국방, 환경, 문화재 같은 이유로 요청했을 때 또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국토관리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자기 아래 허가권자를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시도지사 아래에 있는 건축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기간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사후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하라고 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너무 지나친 제한이기 때문에 해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건축허가의 거부. 자, 우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는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한국 건축규정이 건축법에 나오는 기준에 모두 맞으면 허가를 필수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나 교육환경 같은데 안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위락시설 같은 거 술집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모텔이 주변에 생기면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 자, 우리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한국 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한국 건축규정 건축기준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 기속적으로 내줘야 되는 건데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주거나 교육 환경이 안 맞으면 한국 건축규정에 맞더라도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거부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락 숙박시설 같은 게 있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더 있죠. 자, 방제지구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데서 지하층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때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방제지구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하층 일부에다가 주거용으로 건축허가 같은 거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 더 추가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방지지구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하층에다가 건축허를 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위락 숙박설이 주거나 교육 환경이 안 맞으면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 건축 규정에 위반이 없더라도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100%.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아니더라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지의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 자, 대지에 대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이런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본인이 이용할 건물을 져야지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일 때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대지. 자, 공유대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를 5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공유대지일 때는 이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뭐냐면 이 공유자 수나 공유 지분 둘 다 100분의 80을 확보했다. 만약에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5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는 4명이 동의하면 4명이 동의해서 이 공유 지분도 80%가 나오고 공유자 수도 이렇게 80% 이상이 나온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하자고 동의하면 그 나머지 100분의 20이 동의 안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합건축물이 공용부분 변경 또는 재건축 결의 같은 것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이 5분의 4 결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유권이 100% 없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허가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 국공유지 관리청이 매각을 확인해 준 경우는 현재는 지금 내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국가에게 토지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증명서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지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100% 소유권을 가지고 신청하는 건데 예외가 있다.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대지가 공유대지일 때는 100분의 8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자가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의 변경이나 재건축에 대한 결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5분의 4 정도만 결의가 있어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에 국공유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공유 관리청이 매각을 확인해 줬을 때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도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0분의 80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100분의 20을 가진 그 지분 소유자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개월 이상 먼저 협의해보고 3개월 동안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하고 거기 불응하면 이제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허가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서가 이 신고가서 들어가면 3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옵니다. 자, 서류가 빠졌는지 또 서류에 어떤 내용 같은 게 빠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착공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일 안에 통지가 오고, 자, 착공신고할 때는 공사계획이라는 걸 공사계획이라는 걸 신고하는 거고, 자, 공사계획 신고할 때 공사 시공자와 감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공자 감리자를 정해서 이 시공자 이름 적고 서명 들어가고 감리자 이름 서명이 들어가서 착공신고할 때 공사계획하고 같이 신고서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승인. 자, 사용승인 할 때는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완료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건축주가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완료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완료도서를 건축주가 이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건축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7일 안에 현장 검사를 해서 자, 문제가 없이 합격이 됐을 때는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7일 안에 검사 합격했는데도 사용승인서 교부 안 하면 8일째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임시 사용승인 같은 걸 신청할 수 있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시 사용승인 제도가 있다.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정식 사용승인 받기 전에 먼저 완공된 부분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자, 건축허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건축 신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 건축 신고는 여기 건축이나 대선 하는데 소규모 건축이나 소규모로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건축 신고, 허가보다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 신고라는 걸 14주에 따라서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대신 이렇게 신고로 바뀌고 1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거죠. 자,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건축 신고가 정확하게 수리된 날이죠. 건축 신고가 수리되고 나서 1년 안에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자, 건축 신고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아까 우리 허가받은 자는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고,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 건축 허가는 2년, 건축 신고는 1년,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규모가 이게 중요한 건데 1번부터 8번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바닥면 정확기가 85제곱미터, 아까 좀 전에 건축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도 있었고, 여기서 1번은 증개 재축이고 2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먼저 볼까요? 자,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보시면, 자, 우리가 85제곱미터 이내 증개 재축하고 높이가 3m 이하의 증축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는데,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하든지, 아니 높이가 3m 이하로 증축하는 게 소규모 증축 같은 거로 들어가고 개축, 재축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하고 우리가 이 4번은 신축입니다. 사실은 2번, 4번도 신축이고 7번, 8번도 신축입니다. 자, 지금 2번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시골 용도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맞추고 층을 3층 미만을 모두 맞추셔야 돼요. 자, 연면적 200 미만이니까 연면적 180 정도로 맞추고 층을 3층 미만이니까 2층을 맞추셔야 됩니다. 3층도 안 됩니다. 3층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 180, 층은 뭐 2층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이게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개 재축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신축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 180, 층을 2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 이게 바로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물입니다. 대신 이게 연면적이 막 300으로 커진다든가 층이 뭐 3층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이즈 내에서. 자, 그리고 얘가 뭐 지구 단위의 구역일 때는 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참고로 보시고, 자, 문제는 관리, 농림, 자연 같은 데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을 모두 맞춘 건물에 이게 건축, 신축인데,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신축을 신고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 미만에서 사이즈를 반으로 낮춰가지고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100제곱미터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실 때 85 이내 증개 재축을 먼저 보고, 증축은 3m 이하, 높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3m 이하의 증축 하나 추가하시고, 자, 2번, 4번 신축인데요.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 3층 미만을 맞춰서 건물을 신축하면 소규모 신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 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4번으로 해석해서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이 신고로 나오는데, 자, 그런데 7번에 여기 보시면 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사, 읍면지역에서 이게 농업용 창고나 축사 같은 것들, 공업지역에서 2호 공장도 이건 별도로 사이즈가 따로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좀 전에 여기서 신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200 미만, 3층 미만이 있었는데, 자,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창고, 농업용 축사 같은 경우는 창고가 400이, 창고가 200, 창고가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죠. 창고가 200 이하고 400 이하인 축사 이런 식으로 해서 창고하고 축사는 사이즈가 별도로 신축 사이즈를 따로 준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호 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 2층 이하, 500 이하를 모두 맞춰서 공장 같은 걸 신축할 때도 축사, 창고, 공장은 여기 있는 거랑 별도로 사이즈를 따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대수선. 자, 대선이 저기 3번과 6번이 대선인데 대선도 잘 보세요. 자, 대수선도 원래는 건축물을 대선할 때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선도 잘 보십시오. 자, 연면적이 200 미만, 3층 미만 건물에 들어가서 할 때는 모든 대선이 신고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면적 200 미만이면 연면적 180, 층은 3층 미만이니까 2층, 요거랑 사이즈가 같아요. 그러면 200 미만, 3층 미만이면 180이고 층이 2층짜리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그런 모든 대선이 신고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200 미만을 초과하는 큰 사이즈면 6번으로 가셔서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보다 더 커버리면 여기 6번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3개 이상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이렇게 수선 쪽만 빠지는 겁니다. 신고 대상으로. 신고 대상 대선이라는 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내가 건축물을 대선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선의 형태가 아까 증설도 있었고 해체도 있었고 3개 이상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 신고 조항을 보면 이 대선도 3번과 6번에 걸쳐서 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작은 사이즈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대선은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을 신고 대상으로 뺄 수가 있고 자, 이 사이즈보다 큰 건물일 때는 요거의 반대는 6번으로 가져서 그때는 기둥이나 보 같은 것들을 3개 이상 수선할 때만 증설 해체는 안 빼주고 내력벽 같은 경우 벽면적 32제곱미터 이상 수선 아까 방화벽 같은 경우도 수선 쪽이 있었죠. 사이즈 없이 자 그런 것만 신고로 빼주는 겁니다. 그 문제라면 내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연면적이 180이고 층은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런 건물에서 자 제가 기둥을 2개를 증설한다. 대선으로 빠질 수가 있죠. 증설도 뺄 수 있는 거죠. 모든 대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6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연면적이 180이 아니라 연면적이 만약에 250이다. 그러면 요 3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연면적이 250짜리 건물이면 6번으로 오셔서 연면적 250짜리 건물에 들어가서 기둥 2개를 증설한다. 그럼 그거는 신고가 안 됩니다. 그거는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대선할 때 200 미만, 3층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180이고 2층짜리 건물이면 모든 대선,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다 빼준다는 겁니다. 신고 쪽으로. 사이즈가 큰 거, 200 미만보다 큰, 만약에 250, 층을 4층 이런 건물로 문제를 출제하면 대선 중에서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내력벽 같은 거, 아니 아까 방화벽이라든가 주계단도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신고 대상으로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 했더니 1번부터 먼저 합니다. 85 이내에 면적 80제곱미터 이내 증계 재축하고 증축할 때 3m 이하의 증축. 자, 그 다음에 2번과 그 다음에 여기 4번이 신축인데 자, 땅이 용도지역상 관리, 농림, 자연 같은 시골지역에서는 200 미만을 맞추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고 자,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이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신축할 때만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창고와 축사, 공장 사이즈는 별도다. 읍면적에서 농업용 창고는 200 이하까지, 농업용 축사나 이런 것들은 400 이하까지 신축할 수 있고 신고하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호 공장 2층 이하고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신축할 때 신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같은 거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 이게 건축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또 굉장히 단골입니다. 다음 중 건축법상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대선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 허가 내용들하고 건축 신고 내용 어렵습니다. 건축법에서 이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건축법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추가적으로 우리 건축협의, 자, 건축법 29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 대상 건물, 건축 신고 대상 건물, 그 밖에 용도 변경 이런 것들도, 자, 국가나 지자체는 일반 민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권자랑 관련 서류를 보내서 협의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 대선하거나 용도 변경 같은 거 할 때도, 자, 용도 변경도 아까 허가 신고 신청 같은 게 있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용도 변경할 때는 이렇게 건축 협의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협의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 같은 거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협의로 짓는 건물들은 이 착공 신고 안 합니다. 자, 공사 착수하는 기간도 없고, 자, 공사가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배제죠. 사용한다고 나중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와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중요한 건 요 3번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지은 건물 대지에 지상 지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 그 지상 지하에다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이렇게 관청 건물이 소유한 대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데 1종이나 2종 건설 같은 것들이 가능하답니다. 2종 건설 중에서 단란 유점, 안마졸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우리 사냥용 총포 이런 것들은 빠진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이고 문화 및 집회, 공연장, 전시장, 음악 공연장, 미술 전시장을 관청 소유한 대지에다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시설, 병원, 교육시설 같은 도서관, 노유자시설, 운동시설들, 업무용, 사무용 업무시설도 되는데 오피스텔은 제외.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중에서는 공연장, 전시장만 되는 거예요. 예식장이나 집회장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문화 및 집회에 들어가 있는 공연장, 전시장, 음악 공연장하고 미술 전시장만 되는 거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제외. 자, 요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다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이 문화 및 집회 중에 예식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연장하고 전시장만. 그리고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빼고 일반 사무용 그런 시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건축물의 허가 20조 1항, 가설건축물의 20조 3항, 이 3항이 또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20조 1항에 따라서 20조 3항에 따라서 가설건축물도 신고하고 짓는 건물이 있는데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건축물은 층수 3층 이하 기간 3년 정도 이내에 이런 조건을 맞춰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전에 시군구청장한테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대상 이외의 나머지 가설건축물들은 재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흥행, 전람 등 기타 가설건축물들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기간 3년, 자, 이거 같아요. 허가받을 때도 기간은 3년 이내 연장할 수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물도 3년 이내라는 이런 조건을 맞춰서, 여기 허가받을 때는 물론 이제 층 조건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이런 구조도 있는데 신고하고 지을 때도 허가받고 짓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로 쓴 걸 조건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일단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건축물이다. 자, 이 가설건축물 허가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위반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 나옵니다. 자, 국토계획법 64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설건축물 허용하는 거랑 그거랑 잘 맞아야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국토계획법 64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는 게 있었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을 허가하는데 그 가설 건물에 대한 허가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토계획법 64조 적합해야 되고 층수는 3층 이하를 맞추셔야 돼요. 4층으로 올라가면 불허갑니다. 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가 아니어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으면 허가 안 나옵니다. 자, 새로운 전기나 가스 같은 간선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가받고 지은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허가받고 지은 가설건축물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내시면 또 추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 이외에 나머지 재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등 해가지고 1번부터 이 8번까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신고하는 가설건축물도 시흥구청장한테 축조 신고하고 짓는데 이것도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로 쓰시고, 자, 신고하고 지은 가설건축물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가받은 가설건물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는데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허가받고 지은 가설건물 허가받았으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한다.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고, 자,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들은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은 없습니다.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착수 기간도.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일반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선도 아까 신고로 짓는 것도 있었죠. 요거하고 요거랑 비교하고 가설건축물도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뭐 전시용 견본주택, 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농업용 고정식 온실, 야외 전실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없는 것들은 공사용 가설건물, 전시용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야외 전시시설, 야외 촬영소 같은 거, 농업용 온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여기 뭐 임시 사무실 같은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들도. 자, 그런데 사이즈가 있는 게 있죠. 자, 야외 흡연실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물. 자, 경비용이죠. 오타가 났네요. 경비용 가설건축물입니다. 수정을 해서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까지, 야외 흡연실 같은 경우는 이 가설건축물로 야외 흡연실 졌을 때는 50제곱미터 이하인데 특이하게 요거는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건 이상이 맞습니다.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짓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100제곱미터 이상. 자, 이런 주거상업 공업지역이 아닐 때는 이 농업용 고정식 온실 같은 거나 이런 거 지을 때는 사이즈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주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특이하게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들어갈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신고 대상이니까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로 야외 흡연실을 짓거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50 이하로 1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거고, 이걸 초과하면 못 짓는 거죠. 이런 거는 너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가설건축물이 신고하고 짓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임시 자동차 창고, 차고, 그 다음에 견본주택, 그 다음에 임시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농업용 고정식 온실 같은 것들, 야외 전시시설, 야외 촬영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없는데 야외 흡연실은 50 이하까지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들은 1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주거나 상업공업지역은 오히려 10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가설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보시고 또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건축법도 이렇게 1강 잘라내시고 2강에서 그 뒷부분 나머지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뒷강까지 한 번에 붙여버리면 시간이 한 3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좀 자르면서 가겠습니다. 바로 2강 또 올려서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